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형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8번 프린트에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 쌤이 늘 그랬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줌아웃 줌인,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이 역사의 거대한 이 숲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내용이 전체 역사의 흐름에서는 어디에 해당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고 있고, 난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흐름에서의 방향 감각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그러면 완전히 내용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어느 시대지? 어느 부분의 내용이지? 이걸 잃어버려요. 큰 틀을. 그럼 아무런 문제도 풀 수 없고 역사의 진정한 의미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의 흐름,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저와 중국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중국사의 시작 바로 뭐였죠? 기록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 하지만 실체가 없어서 큰 의미는 없다고 했죠. 실체로서 존재하는 중국 문명의 시작은 바로 은허의 도읍지를 두었던 상왕조, 은왕조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굉장히 재정일치의 신권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자의 원형이 되는 갑골 문자와 점술가 집단이었던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정인 집단이 유명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주왕조였습니다. 주왕조 하면은 황허강뿐만 아니라 상왕조가 근거지를 둔 황허강 유역뿐만 아니라 창장강 유역까지 영토를 넓히게 되고, 그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혈연적인 봉건제를 도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봉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장자를 중심으로 한 가족의 논리, 종법 질서, 그리고 천명사상, 덕치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죠. 혈연적인 봉건제, 천명사상, 종법사상, 천명사상, 덕치주의, 이런 것들 내용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나라는 둘로 구분될 수 있죠. 서쪽 지방인 호경의 수도를 두었던 서주. 근데 이 서주가 견용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동쪽 지방으로 수도를 옮겨요. 어디로? 호경에서 나급으로. 그래서 호경의 근거지를 둔 서주 시대와 견용족의 침략으로 나급의 수도를 옮긴 동주, 이 서주와 동주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동주로, 이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서 뭐가 시작돼요? 네,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이 되죠. 이 주나라 황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주나라로부터 분봉받은 지방의 제후국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분열과 혼란기. 그나마 존왕양이의 명분이 남아있던, 패자를 중심으로 하는 회맹질서의 낭만이 남아있던 춘추 시대와 그 춘추 5패 중의 하나인 주왕실로부터 분봉받은 제후국인 진나라가 하극상으로 한 위, 조로 쪼개지는 걸 기점으로 낭만 따윈 존재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약소국을 병합하는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된다 해서 춘추와 전국 구분하라고 했었죠. 다만 이건 시대적인 구분의 이야기고, 춘추 전국 시대를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특징 구분했었죠. 혼란스러웠지만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던 시대, 철제무기랑 철제 농기구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를 정리하고요. 또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상적인 발전이 나온다고 했죠. 문화에서는 바로 여러 선생님의 여러 학파, 제자, 백가. 목적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론에 대한 생각 차이로 유가, 묵가, 도가, 법가 등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춘추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하고 나온 최초의 통일왕조가 바로 진나라였죠. 진나라 하면은 진시황을 중심으로 진시황의 업적을 외정과 내정으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 진시황의 그 내정의 키워드는 통일이라고 했죠. 문자, 화폐, 도량형,
수레바퀴의 폭, 심지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마저도 통일하려고 했죠. 분서갱유. 이런 진나라 진시황의 내정, 통일이란 키워드로 정리하시고, 외정은 특히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좀 이따 내올 한무제랑 외정, 흉노 정벌, 베트남 정벌, 뭐 이런 것들 비교를 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진나라 이후에 들어온 한나라. 이 한나라 같은 경우도 한무제의 업적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시황과 한무제 업적 비교하는 거 잘 나온다고 했었죠. 이 한나라 같은 경우는 장안에 도읍을 둔 전안과 그리고 낙양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후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한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유는 그쵸, 외척이었던 왕망이 세운 무슨 나라? 굉장히 신나는 나라, 신나라 기억하죠? 복고 주나라로 돌아가자, 왕전제,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 노비매매 금지, 이런 것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후한, 오늘 자,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하, 상, 주, 춘추, 전국, 진한까지 공부했죠? 여기가 중국 고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를 중국 고대 문화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부터 공부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는 바로 중국 중세사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소인이가 공부할 위진 남북조 시대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공부할 거고, 이 당나라가 또 분열하는 5대 10국, 여기까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 여기까지가 바로 중국의 중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세사. 물론 뭐 학자에 따라서 송나라까지 중세에 넣긴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를 한 파트로 또 봐요. 선생님이랑 오늘 중국 중세의 시작인, 고대의 끝, 중세의 시작이 되는 이 위진남북조,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이 위진남북조가 되게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진짜 얼마 없어요. 근데 되게 복잡해 보여. 그래서 나랑 오늘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일단은 이거 봅시다. 이 위진남북조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한번 쭉 할 거예요. 여기서 개관을 한번 쭉 할 거야. 위진남북조가 어떤 시대인가 개관을 한 다음에 이 위진남북조 안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북위에 대해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는 위진남북조의 사회경제문화,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인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정치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북위를 통해서 정치적인 세부적 내용 보고, 그 다음 사회경제문화, 이렇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진남북조 시대 볼게요. 아까 후한, 한나라 기억나죠, 여러분들? 한나라가 결국 외망했죠. 후한이 외망한 이유가 뭐죠? 네, 중앙에서는 누가 싸워요? 왕의 엄마 쪽 집안인 외척과 없는 친구들 환관이 싸웁니다. 이때 십상시라 그래가지고 후한식이 대표적인 환관 1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렇게 권력 쟁탈전을 벌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지방에서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자영농의 토지를 빼앗고 고리대로 백성들을 노예로 삼던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방 세력과 호족이었죠. 이들은 대토지를 소유한 대지주이면서 동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인이었습니다. 이런 호족들의 수탈과 중앙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자영농이 몰락하게 되고요. 결국 먹고 살기 막막해진 백성들은 이 사이비에 빠지게 됩니다. 도가 사상이 예언을, 당시 도가,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제자백가 중에 한 갈래인 도가 있죠. 노장 사상. 그 도가가 예언을 중심으로 하는 참이설과 결합되면서 이상한 태평도라고 하는 종교로 발전하게 돼요. 사상으로 발전하게 돼요. 이 태평도가 중심 이념이 되어서 농민들이 머리에 노란색 두건을 끼고 이제 한나라는 망했다! 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게 바로 뭐였죠? 태평도에 근거하여 일어난 후한 최대 농민 반란, 황건적의 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권력 싸움하느라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했죠? 네, 지방에서 대지주의자 상인으로 군림하던 호족들에게 무장을 허락합니다. 너희 스스로 병력을 모아, 군대를 모아서 무장을 하고 너희들이 사병을 길러서 그 사병으로 이 농민 반란 진압해. 해서 황건적의 난은 진압이 돼요. 여러분, 진승 오광의 난 자체가 진나라를 무너뜨린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황건적의 난으로 후한 황실이 망하진 않았어. 다만 이게 시발점입니다. 시발점이 돼요.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호족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무장을 하고 권력 쟁탈전을 벌이면서 한나라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연하죠. 호족들이 무장한 다음에 황건적의 난 진압했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갈게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 후한은 호족들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서 이 수많은 호족들 중에서 살아남는 최후의 3인방이 바로 위나라를 만든 조조, 총나라를 만든 유비, 그리고 오나라를 만든 손권, 이 3인방이야.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삼국시대. 흔히 우리가 삼국지라고 하죠. 삼국지가 이 부분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황건적의 난부터 수많은 지방의 호족, 군웅들이 날뛰고 그 군웅들이 결국에는 위나라의 조조, 총나라의 유비, 오나라의 손권으로 삼국으로 정립되는, 그게 삼국지의 내용이죠. 삼국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 삼국지 결말이 참 허무합니다. 누가 최후의 승자였을까? 저도 어릴 때 삼국지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게임도 엄청 좋아하고 삼국지에 관련된 뭐 영화 드라마도 엄청 많이 보는데 삼국지를 처음 볼 때는 막 두근두근 읽었던 것 같아요. 야, 과연 최후의 승자가 누굴까? 유비, 관우, 장비, 조조, 손권 누굴까? 이랬는데 결말은 참 허무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요약해드릴게요. 이 유비가 만든 총나라가 가장 먼저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멸망하냐? 조조의 위나라에 멸망하는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유비 때 망하진 않았어요. 유비가 죽고, 그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은 천재적인 군사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이 북벌을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이 총나라가, 유비면 성이 뭐예요? 유씨잖아. 한나라 황족의 성이 뭐였죠? 한나라의 건국자 유방. 같은 유씨잖아. 이 사람이 그 황실의 후예야. 그래서 유비는 한나라의 부활을 꿈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한 황실을 무너뜨렸던 이 북방에 있는 위나라를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한 황실의 부활을 꿈꿨지만 유비는 결국 죽고, 그 유비의 유지를 이어받은 제갈량이 이름하여 출사표. 제가 반드시 북벌을 하여 한 황실을 부흥시켜서 주군의 주군이신 유비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써요.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냐면은 모의고사에 나왔어. 이 제갈량의 출사표가 딱 자료로 나오고, 왜 나와? 우리 총나라가 반드시 위나라를 무너뜨려서 황실을 부흥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오고, 이게 언제 나왔냐? 시기 묻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제갈량도 결국에는 북벌에 성공하지 못하고 오장원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비랑 제갈량이 죽은 이후에 결국 총나라는 위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위나라가 최후의 승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조조의 후예 중에서 조방이라고 하는 그 4대 조조, 조비, 조예, 조방, 이제 4대 왕제인 조방 때 가면은 조씨가 힘을 잃어. 그리고 실권을 누가 지냐? 조조의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사마씨 집안에 사마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어요. 결국 제갈량을 막은 게 사마이거든. 이 사마이의 아들인 사마염, 얘가 결국에는 이 위나라 황실, 이 조씨 황실을 무너뜨리고 진나라를 건국하게 돼.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 총나라가 위나라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위나라는, 조씨가 지배하던 위나라는 사마씨, 사마염의 반란으로 무너지고 진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나라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강남 지방에 남아있던 오나라마저 굴복시키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즉 최후의 승자는 사마염입니다. 결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마염이 만든 이 진나라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았냐? 여러분, 우리 봉건제랑 군현제 기억합니까? 자, 봉건제와 군현제의 차이점이 뭐예요? 봉건제는 지방의 제후들에게 토지랑 백성을 나누어주고 무한한 자치권을 주는 거였죠. 이 봉건제는 기본적으로 지방 분권적인 제도예요. 제후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황제들, 진시황이나 한무제는 뭘 손했죠? 네, 이 봉건제랑 반대되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를 선호합니다. 전국을 군현으로 나누고 황제가 파견한 지방관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이제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시키는 군현제를 추구했잖아. 그지? 진시황도 한무제도 군현제를 택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사마염은 봉건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씨, 이 황실의 친인척들을 다 지방의 왕으로 몽해버립니다. 무려 8명이나. 그러니까 수도 중앙지방을 제외한 이 지방에 무려 8명의 왕을 세워버리는 봉건제를 부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 봉건제의 약점 알고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혈연관계는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사마염이 죽은 이후에 이 지방의 왕으로 임명받은 다른 왕의, 이 왕씨의 친척, 다른 사마씨,
나머지 8명의 왕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름하여 파랑의 난이야.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배경 설명이야. 이 봉건제가 낳은 씨앗인 거죠. 근데 이 8명의 이 지방 제후들이 권력 다툼하는 과정에서 지들끼리 안 싸우고요. 용병을 끌어들여요. 그 용병이 바로 북방에 있던 유목민족들인데 무려 5개의 유목민족이 등장을 합니다. 이 5호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5호, 우리가 호가 이제 오랑캐 호자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호복,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오랑캐, 복장, 이런 말을 쓰는데, 호가 오랑캐 호자예요. 5 오랑캐. 흉노. 쌤, 흉노는 한무제가 멸망시킨 거 아니었어요? 유목민족은 멸망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얘들은 근거지가 없잖아. 떠돌아다닌단 말이야. 쇠퇴는 할지언정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에 흉노라는 말이 나오면 무지성으로 진나라 한나라 찍으면 안 돼. 이때도 있습니다. 흉노, 선비, 갈, 강. 이렇게 5 오랑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건 진짜 고향에다 생선을 맡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는데 전투력이 어마무시한 북방의 유목민족을 용병으로 쓴다? 얘들이 말 잘 들어줄까요? 와보니까 중국 개판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싸움도 잘할 것 같은데 이래서 이 5 오랑캐들이 용병으로 고른 5 오랑캐들이 자기들이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 싸워. 그게 바로 5호 16국이야. 이 5 오랑캐가 무려 16개 나라를 만들어요. 이때 힘의 차이가 얼마나 심했냐면 5 오랑캐가 만든 16개 나라를 했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5호가 만든 게 13개 나라고요. 한족들이 만든 나라가 3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완전 힘의 균형이 이 오랑캐들이 훨씬 더 강한 거야, 얘들아. 근데 얘들이 어디서 싸우느냐? 여러분 여기 지도를 좀 볼게요. 여러분 자, 중국의 문화 중심지는 여기 황허강이죠. 황허강. 이 황허강을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지방을 우리가 황허강 북쪽, 죄송합니다. 뭐야, 왜 이래? 이 황허강 북쪽 지방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화북 지방이라 그래요. 황허강의 북쪽, 화북. 이 화북 지방이 바로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야. 흔히 우리가 중국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중원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할 때 중원이 여기에요. 중국의 근원이란 뜻이야. 화북지방, 중국의 근원. 굉장히 중요한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고요. 또 하나, 여기 남쪽에 흐르는 거대한 강, 옛날엔 양쯔강이라고 불렸던 이 창장강 있죠. 이 창장강을 중심으로 한 이 창장강 남쪽 지역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여기를 강남지방이라 그래. 여기는 경제 중심지예요. 자, 그럼 지금 5호가 어디서 왔느냐?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여기 이제 살고 있잖아. 이 북방의 5호들이 이 중국의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인 화북지방을 넘어와서 이 화북지방을 지금 다 쪼개먹은 거야. 흉노, 선비, 저갈강 5 오랑캐가 와서 이 화북지방을 완전히 갈갈이 찢어먹은 거예요. 중국이 대혼란기에 빠진 겁니다. 이때가 우리한테 이득이었어요. 왜? 중국의 분열기는 우리 역사에서는 이득이죠. 이때가 광개토대왕이 활약하던 때야. 광개토대왕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힐 수 있던 이유, 물론 광개토대왕의 불세출의 영웅인 것도 있지만 중국이 완전 개판이어서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이게 5호 16국입니다. 그리고 이런 5호 16국 난리통에 결국 화북지방에 있던 이 진나라는 개같이 멸망. 완전 초토화되고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한족들은 어디로 갈까? 이 지금 화북지방을 뺏겼잖아, 오랑캐들한테. 어디로 갈까요? 네. 남아있던 이 진나라, 멸망한 진나라의 한족들은 대규모로 어디로 이동하느냐? 네. 여기 강남지방으로 한족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강남지방에 도망쳐서 만든 나라가 바로 여기 나오는 동진이에요. 동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망하기 전에 화북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원래 있던 그 통일왕조였던 진나라를 우리가 서쪽에 있는 진나라라 그래서 이거를 서진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5호에게 화북지방을 빼앗기고 강남지방으로 여기 창장강 이남지역. 강남이죠. 강남지방으로 이주해서 만든 나라를 동진이라 그래. 동쪽의 진나라. 그럼 남진 아닌가요? 왜 동진이라 그러냐면은 원래 그 진나라의 수도가 이게 장안이었어. 근데 이 남쪽 창장강 이남지역으로 도망친 애들이 어디를 수도로 삼았냐? 오늘날의 난징, 건강, 여기 건강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에 수도를 둬요. 여기에 만들어진 나라가 동진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간 거잖아. 그래서 서진,
동진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 여튼 창장강 이남 지역 와서 동진, 수도는 건강하네요. 건강하지 못한데 난징. 자, 이렇게 화북지방은 5호 16국, 강남지방은 동진 이렇게 이제 딱 되는데 이 5호 16국의 대환장 파티를 결국 누가 정리하느냐? 여기 다섯 노랑캐 중에 선비족이 최후의 승자야. 그래서 이 선비족이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나라예요. 선비족. 자, 그리고 남쪽에서는 동진이 나중에 이제 뭐로 바뀌냐. 계속 한족들의 왕조가 바뀌는 거야. 송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선비족의 북위를 중심으로 앞으로 많은 왕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화북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왕조들을 우리가 북조라 그래요. 그리고 이 창장강 이남, 강남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왕조들을 우리가 남조라 그래. 그래서 이 시대를 이 북조와 남조, 화북지방의 북조, 강남지방의 남조,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래? 남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북조부터 좀 볼게요. 이 북위는 일단 그 전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볼게요. 이 삼국시대부터 남북조 시대까지 결국 최종적으로 수나라가 통일을 하거든요. 이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의 이 삼국시대부터 남북조 시대를 전체를 아우르는 게 바로 무슨 시대야? 위진 남북조 시대야. 근데 선생님 삼국시대랑 남북조 시대라며. 그럼 삼국 남북조라 그래야지 왜 위진 남북조예요? 자 봅시다. 어쨌건 삼국시대 최후의 승자가 누구였죠? 진나라였죠. 이 진나라가 어디서 나온 나라야? 위나라에서 나온 나라잖아. 그래서 위, 진, 그리고 북조, 남조. 이래서 위, 진, 남, 북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위, 진, 남북조. 이해 가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북조, 이게 전체적인 결과인데, 북조 보시면 선비족이 만든 북이 서위와 동위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서위는 북주로, 동위는 북제로 또 쪼개지게 돼요. 얘들이 쪼개지게 되는 거는 좀 이따 공부하게 될 효문제의 환화정책 때문이야. 북위에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한화정책을 시행해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지금 선비족이잖아. 선비족이 만든 나라잖아. 이 사람 생각이 되게 특이해. 선비족이 진정 중국의 주인이 될 거면 모든 선비족이 한족으로 변해야 한다. 우리 선비족을 다 한족화 시켜야겠다. 한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연히 전통적인 선비족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효문제가 죽은 이후에 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북위가 서위와 동위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런 대환장 파티 끝에 결국 당시 북주에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양견을 중심으로 한 북주가 결국 북제를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나라가 수나라야. 그래서 수나라가 건국된 거는 그러니까 이 북주, 양견의 북주가 북제를 멸망시키고 수나라 건국했잖아. 그때 건국한 거 581년이야. 근데 여기 589년이냐? 이 581년에 건국된 수나라가 결국에 최종적으로 강남지방에 있던 진나라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된 게 589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나긴 위진남북조의 분열은 끝나게 됩니다. 이 위진남북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거는 이 남조 있죠. 강남지방. 여기서의 키워드는 지금 한족들이 대거 남쪽으로 이주했잖아. 그게 거기서 어쨌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북방에서 언제 이 오랑캐들이 넘어올지 모르잖아. 살아남기 위해 강남지방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이 남조 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한족들이 대거 강남지방 이주하면서 이때부터 강남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장강 이남 강남 개발의 키워드는 춘추 전국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강남은 춘추 전국에서 개발되거든. 이걸 좀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은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중심은 황허였어요. 그러다가 이 창장강 이남 강남지방 여기로 진출하게 된 게 언제예요? 주나라 때죠. 그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부터 뭐야? 이 창장강 이남 지역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여기가 개발되기 시작한 거는 이미 춘추 전국 시대부터 개발이 돼. 그래 생각해봐 얘들아. 춘추 5패 전국 칠홍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 초나라. 이 강남지방에 있던 나라야. 강했다고요. 춘추 전국 시대에도 어느 정도 개발은 됐어. 하지만 여전히
한족의 중심지는 화북지방이야. 중원을 차지하고 싶어 했단 말이야. 강남지방은 좀 이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순이가 아니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터전이 된 거잖아. 그래서 북방지방이 화북지방을 오랑캐에게 뺏긴 다음에 이 창장강 이남 유역의 개발이 뭐라고? 본격화. 이게 언제라고요?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특히 남조. 얘네들 송제, 양진 얘네가 강남지방 개발을 엄청나게 시작을 합니다. 본격화되는 거야. 다만 그래도 이 강남지방이 아직까지 화북지방의 생산력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도 뛰어넘지 못해. 근데 이 창장강 이남 이 강남지방이 결국 화북지방의 생산력을 뛰어넘는 게 언제부터냐? 그건 나중에 나오는 남송시대부터야. 이때부터 이제 강남지방이 뛰어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창장강 이남 강남지방 이 부분 정리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워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춘추동국 시대의 전체적인 개관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이 북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한다 그랬죠? 북위, 선비족이 만든 북위 56국의 혼란을 통일하고 화북지방을 정복한 북조의 시작, 선비족의 북위를 볼 건데 이 북위에선 여러분들 한 사람만 보시면 돼요. 바로 효문제. 일단 북위 누가 만든 나라라고? 선비족이 만든 나라라고. 선비족 이름은 선비지만 무시무시한 애들입니다. 자, 이 선비족의 황제 효문제. 이 사람은 아까 말했죠. 무슨 정책? 효문제가 여러분 한번 이 19년도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그때도 이게 나왔어.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 수능 시험에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한족화 시키겠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아주 특이해요. 보통 정복민이라 그러면 한족, 너희가 우리 선비족화 돼야 돼! 이러고 한족을 선비족 바꿀 것 같잖아.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 말살 정책한 것처럼 너희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우리 대일본 제국의 식민으로 만들겠다! 보통 이게 정복자들의 행동인데 효문제 정반대야. 우리 선비족이 한족으로 변해야 된다. 선비족을 한족화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비족을 한족화 시키겠다. 그래서 한화 정책이야. 선비족을 한족화 시키겠다. 한화 정책. 이거야말로 선비족의 살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특이하죠. 오르시면은 이토 히로부미가 한복 입고 깍두기 먹고 막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선비족을 한족으로 바꿀 수 있느냐? 민족 말살 정책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러니까 문화적인 모든 거, 말하는 거, 뭐 입는 거 이런 모든 문화를 다 한족화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선비족의 언어 그리고 선비족의 복장 다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선비족의 언어와 선비족의 고유 복장은 사용 금지야. 그럼 뭘 써야 돼? 한족들의 언어와 한족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일본인들이 막 한국인들 너희 한국말 한국에서 공부하지 마가 아니야. 일본인들한테 일본어 쓰지 말고 한국어 써. 기모노 입지 말고 한복 입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창씨개명 기억나요? 우리의 마음을 짓밟았던 부모님이 물려준 소중한 성씨랑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꿨던 창씨개명. 여기도 시행돼요. 선비족한테 시키는 거야. 너희 선비족의 성씨를 버리고 한족의 성씨를 따라가라. 다 지금 선비족이 하고 있는 거야. 선비족 황제가 선비족들한테 우리말 쓰지 말고 우리 옷 입지 말고 중국인 말 쓰고 중국 옷 입어. 그리고 한족의 성씨로 개변해. 하고 자기부터 성을 바꿔요. 원래 이 선비족 황실의 고유 성이 뭐였냐면 탁발씨였어. 이 사람도 효문제가 원래 탁발괭이었거든. 이름이 탁발괭. 근데 중국식 선씨인 원씨로 바꿔. 이름이 뭐로 바뀌는 거야? 탁발괭에서 원갱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오랑캐오라 그랬죠? 호성을 뭐로 바꾸는 거야? 한성. 한족의 성씨로 바꾸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선비족과 아예 한족의 결혼까지 장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도 한족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이것도 모자라서 수도도 옮깁니다. 원래 이 북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은 북위는 선비족이 만든 나라잖아. 이 북위는 원래 여기 평성 여기가 선비족의 근거지야. 그 평성의 수도를 두고 있었거든. 원래 북이란 나라가. 근데 효문제는 한화 정책. 우리가 한족화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한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로 근거지 옮겨야 돼. 해서
수도를 여기 러양, 동주의 수도이자 여기 러양이 낙양이거든요, 여러분들. 옛 동주 그리고 후한의 수도였던 러양, 낙양으로 수도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의 근거지인 평성을 버리고 한족들의 중심지인 러양으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여기는 동주와 후한의 수도였다라는 거. 참 여러모로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약간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 얼마 안 되는 선비족이 한족을 이끌고 이 중원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족이 돼야 한다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엄마가 한족이야. 그래서 아마 한족에 대한 그런 게 있었을 건데 당연히 선비족들은 이러한 효문제의 하나 정책에 관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효문제가 죽고 이런 하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육지는 아니라는 게 터져. 이것도 알아만 두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효문제 하나 정책에 대한 반발로 결국 북위는 쪼개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효문제 뛰어난 업적도 있습니다. 그 업적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한나라의 문제가 뭐였어요? 대외적으로는 흉노, 대내적으로는 빈부격차. 그 빈부격차가 뭐 때문에 그래? 지방 세력가인 호족들이 자영농, 일반 농민들 땅을 다 빼앗아가지고 국가의 근본이 돼야 되는 자영농들이 딱 몰락해 소작농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농민들을 소작농이 아니라 뭐로 만들어야 한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자립 가능한 자영농으로 만들어서 국가가 안정적인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려면 농민들에게 뭘 나눠줘야 한다?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분배해야 한다. 이게 바로 균전제입니다. 그 주나라의 정전제의 이념을 농민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걸 계승해서 진짜로 나눠줬어요. 토지를 나누어주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토지를 분배해서 자영농을 육성하는 이게 바로 균전제인데 이거를 최초로 시행한 게 북위 효문제야. 근데 이거는 이 북위에만 나오지 않아요. 북위 효문제가 시행한 이 균전제는 곧이어 배울 수나라 당나라에도 그대로 계승되게 됩니다. 이거 안 했네요. 효문제의 하나 정책이 추구하는 건 결국 뭐야? 오랑캐와 호족과 한족이 하나를 융합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진남북조의 전체적인 시대 개관, 이 시기문도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위진남북조에 대한 개관 공부했고, 선비족이 만든 북위, 효문제의 하나 정책, 19년도 수능에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진남북조의 사회경제 문화를 볼 건데, 사회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관리등용제도를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이때, 사실 이 위진남북조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건 효문제가 아닙니다. 효문제는 넘버 2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게 지금 공부할 구품중정제라는 거예요. 구품중정제. 이거는 14, 15년도 수능에 나왔고요.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고 근데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는 구품중정제 하나만 나오기보다는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역대 관리 등용제도 있잖아요. 뭐 향거리 선제니 과거제도니 이런 것들이랑 엮여서 관리 등용제도를 통으로 물어보거나 혹은 이 관리 등용제도를 통해서 지배층이 된 시대별 지배층 이런 것들에 대한 뭐랑 연관될 수도 있어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구품중정제 일단 어디서 시행됐냐? 조조의 그 위나라 있죠? 이 위나라에서 진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학자가, 관리이자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건의로 시행이 된 거야.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 구품중정제를 시행한 목적이 뭐였느냐? 여러분 한나라 때 그 대표적인 관리등용제도가 뭐 있었죠, 여러분들? 그쵸. 향거리 선제가 있었죠. 향거리 선제. 향거리 선제 내용이 뭐예요? 네, 지방관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유교를 기준으로 능력이 뛰어난, 품행이 단정하고 효행이 바른 그런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있으면 이 지방관이 중앙에 인재를 추천을 해줘.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괜찮습니다. 하면 중앙에서 그 지방에서 추천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하는 게 향거리 선제였죠. 하지만 문제가 뭐였죠? 그 지방에서 등용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지방 세력가인 호족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능력을 뽐낼 수 있는 거는 생업에 걱정 없는 호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이 향거리 선제가 결국엔 능력이 아니라 뭐만 보더라?
가문의 높고 낮음, 그 사람의 가문의 지위, 이거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진군이 건의한 거야. 인재를 뽑으실 거면은 가문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가문,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가문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오직 뭐로만 평판과 재주, 능력으로만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향거리 선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문이 아니라 능력으로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가문이 아닌 능력으로 인재를 뽑을 수 있느냐? 지방관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 지방관은 할 일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인재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문만 보고 우리 지역에서 누가 유명한 집안이니까 하고 올려보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지방의 인재만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관직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관직이 중정관이야. 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중정관이라고 하는 오늘 아침에 헤드헌터, 입학사정관 이런 애들 딱 파견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것만 하면 돼요. 지방에 가서 가문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누가 능력 있는 인재인가 딱 관찰해서 이 지역에서는 누가 굉장히 뛰어난 인재구만 하고 그 평판과 재주에 따라 가지고 이 중정관이 리스트를 만들어 추천을 합니다. 근데 그 추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아요. 뭐가 나와? 구품. 그 지방의 인재를 중정관이 9등급으로 나눠. 상상부터 하하까지. 9등급이 나온 다음에 탁 리스트를 만들어. 그 다음에 제가 A 지역을 봤더니 그 지역에서는 가문 신경 안 쓰고 능력만 봤을 때 상상 등급에는 누구부터 쭉 해가지고 1등급은 누구, 2등급은 누구 해서 하하, 9등급은 누구. 약간 내신 같네요. 1등급, 9등급 쫙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추천을 해줘. 그럼 그 리스트를 보고 중앙에서는 그 지방 인재를 국가의 관직에 등용을 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좋은 목적이죠. 그죠? 향거리 선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문을 보지 않고 오직 지역의 가문을 보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고 지방 인재를 중정관이 1품부터 상상부터 9품 하하까지 나누어서 중앙에 추천해주면 중앙에서는 그 중정관이 추천해준 그 등급별 인재 리스트를 보고 그 지방 인재를 중앙으로 등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제도의 이름이 9품 중정제예요. 중정관이 9등급으로 지방 인재를 나누어 추천하면은 중앙에서 등용한다. 근데 여러분 딱 들어봐도 문제가 있죠. 선생님, 능력 위주라 그랬는데 향거리 선제 문제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향거리 선제나 9품 중정제나 그냥 지방에 있는 인재를 시험이 아니라 추천한 거잖아요. 결국 누군가의 주관에 의해서 지방 인재를 추천하면 중앙에서 그 추천만 보고 인재를 뽑아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일종의 입학사정관 역할을 하는 그 중정관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눈에 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 그래, 그 지역에 호족밖에 없어, 얘들아. 왜? 생각해봐요. 입학사정관인 중정관이 딱 지방으로 내려온다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이 호족 집안이야. 여러분의 부모님은 짱짱한 그 지역 최고의 호족이야. 어마어마한 돈과 토지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방에 내려오는 중정관의 눈에만 들면 여러분이 중앙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이 부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그 중정관 속옷 색깔까지 다 조사할걸? 그 중정관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취향인지 다 조사한 다음에 여러분을 거기에 맞춤형 코스프레로 만들어줄 거야. 그럼 당연히 중정관 눈에 띌 수 있는 건 그 지방의 유력가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 취지는 가문보단 능력이었지만 이게 원래 이제 목적이었지만 점점점 능력보다는 가문을 중시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지방의 호족들이 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중앙 관직을 독점해요.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높은 등급, 1품부터 9품이라고 했죠. 높은 등급을 받는 사람 중에선 낮은 가문의 자식이 없고 낮은 등급을 받는 사람 중에선 높은 가문의 자식이 없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그래서 결국에 이 구품 중정제는 원래 취지랑은 완전 다르게 지방의 호족들이 이 중앙 관직을 진출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결국에 호족들,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높은 등급은 다 차지할 거 아니야. 1등급 다 해낼 거 할 거 아니야. 이 구품 중정제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중앙으로 진출합니다.
이 중앙의 관직을 독점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관직을 독점하고 특권을 독점하고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드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무리를 이루어 가문을 만들었다. 문벌귀족이라 그래.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는 겁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배층을 우리가 문벌귀족이라 그래.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중앙의 문벌귀족이 된 고위관직과 특권을 독점하는 중앙의 문벌귀족으로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구품중정제 때문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품중정제에 대한 내용 여기 뒤에 나오게 됩니다. 구품중정제 문제점 나오죠? 상품엔 천한 가문이 없고 하품에는 권세 있는 가문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 구품중정제 내용 나오고 호족, 균전제 또 방금 지나간 효문제의 하나 정책에 대한 내용들 제가 다 풀이해놨으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지역에 대한 개발도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강남 지역 이 오랑캐를 피해서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에 의해서 창장강 유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의 문화 보시게 될 건데 위진남북조의 문화는 우리가 이 북조랑 남조를 좀 일단 전체적인 특징을 좀 비교할게요. 자, 북조 원래는 한족의 땅이었지만 화북지방 결국 누구에게 빼앗겼죠? 오랑캐라고 무시하던 유목민족들에게 빼앗겼죠. 오호에게 빼앗겼죠. 모든 한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해 얘들아. 그죠? 그래서 이 남아있던 화북지방 북조 정리할게요. 북조는 황허강 이북 화북지방을 지배한 왕조죠. 유목민족. 남조는 강남지방을 지배하는 한족들의 왕조. 그래서 이 한족들의 문화랑 새롭게 들어온 유목민족들의 문화가 결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침대, 소매가 좁은 옷 이런 것들은 다 유목민족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나옵니다. 북방과 한족민족의 그런 호환 융합을 통한 문화의 변화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북조에서는 유목민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박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목민족의 그런 강건한 기풍이 반영된 굉장히 강하면서도 사치하지 않는 소박한 문화가 발전을 하고요. 여러분 유목민족이라 그러면 무식한 놈들이니까 중국의 전통 문화인 유학을 막 괴롭혔을 것 같죠. 진시황처럼. 아닙니다. 오히려 유학은 북조에서도 국가적 차원으로 존중돼요. 왜? 유학의 근본 이름이 뭐야? 충이잖아. 충을 싫어하는 왕조가 어디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전히 유교는 존중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남조를 볼 건데 남조에서는 좀 이상한 풍토가 나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좀 제 생각에는 안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염세주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요. 뭐하러 노력하냐. 아무 쓸모없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냥 현실 문제에 관심 끄고 한평생 그냥 놀다 가자 라는 식의 허무주의랑 염세주의에 빠지게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춘추전국 시대에 이은 두 번째 혼란기죠. 봅시다. 후한이 외척과 환관과 호족들, 황건적의 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후한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호족들에 의해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 삼국시대로 황건적 이후 삼국이 정립될 때까지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진나라에 의해 중국이 통일되면서 이제야 다시 평화가 오나 싶었더니 이 진나라도 뻥 터지고 만든 나라가 또 난리가 나. 이제 심지어 누가 들어왔어? 오랑캐가 들어왔어. 그 오랑캐에 의해서 중국인들의 중심지인 화북지방까지 뺏기고 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런 일까지 생깁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그냥 다 놔버린 거예요.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야, 그냥 내비둬. 인간이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 내비두자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뭐였죠? 네,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오는 도가예요. 노자와 장자에 의한 도가, 노장사상. 거기서 방금 말한 게 뭐야? 가만 내비도 무위자유.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 정치, 복잡한 현실 문제에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는 자연을 벗삼아 자연을 즐기며 그 속에서 깨끗한 이야기나 하자. 현실 정치는 더럽다 이거야.
그래서 나오는 게 청담이에요. 청담. 맑은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무의자연을 추구하는 노장사상과 현실 정치에 관심을 끊고 자연에 근거해서 맑은 이야기나 하자 청담 사상이 유행하게 돼요. 이건 사실 결국에는 지식인들이 현실을 버리는 겁니다. 이 복잡한 현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막 춘추 전국시대처럼 좀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랑캐를 몰아내고 주권을 회복할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때려쳐 이런 거야. 허무주의, 염세적 문화입니다. 이게 위진남북조 전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가, 노장, 청담 다 뜻풀이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런 위진남북조, 특히 남조, 이 남쪽으로 쫓겨 내려간 다음에 이게 되게 심해지거든요. 노장, 청담, 현실도피, 허무주의, 염세죠. 근데 이러한 그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노장과 청담 사상 유행의 신호탄을 알린 게 바로 뭐냐면은 위진 시대에 나오는 중림칠연이라는 애들이에요. 이 중림칠연은 사람을 나타내는 건데 죽, 림, 대나무 숲에 사는 칠현, 7명의 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정치를 버리고 관직에 진출하지 않고 대나무 숲에서 자연에 은거하면서 지낸 7명의 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중림칠연인데 이 중림칠연의 함정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러분 자, 지금 우리는 위진남북조 전체의 문화 특징을 배운 거잖아. 남조에서 나오는 문화가 지금 이런 허무주의, 염세주의 같은 놀자판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을 알리는 중림칠연은 남조 이전에 이미 나왔어. 언제? 조조가 만든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바뀌는 위진교체기. 이때 나왔던 게 중림칠연이야. 그러니까 위나라 말기에 존재했던 애들이에요. 위나라가 진나라 넘어가는 이 위진교체기 때 나왔던 게 중림칠연이야. 그러니까 뭐야,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와서 중림칠연은 남조의 대표적인 지식인들로서 뭐 자연에 은거하고 이러면 틀려.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전체라 그러면 맞아요. 중림칠연도. 근데 남조의 특징만 딱 모를 때는 중림칠연은 또 아니야. 그냥 제가 여기다 적어놓긴 했어.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여기 같은 남조에 적혀 있지만 위진남북조 전체의 문화적인 뭐 특징 할 땐 나올 수 있지만 남조만 탁 꼭 집어가지고 나올 때는 남조의 전체적인 특징이 노장, 무의자연, 청담사상, 현실도피, 허무지 염세인 건 맞아. 근데 중림칠연을 남조라고 딱 이야기하면 틀려요. 위진교체기 때 사람이야. 여기 이때 사람이에요. 여기 위나라 진나라 넘어가는 이때 중림칠연. 자, 그리고 남조는 보시면 굉장히 못돼요. 이거 봐. 근데 얘들아, 전 솔직히 제가 왜 이렇게 중림칠연이를 별로 안 좋아하냐면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연에 은거한다? 그거 뭘 먹고 살아요? 그래. 얘들은 지금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자연에 은거한다 그러고 맨날 술 마시고 글짓기 하는 그 돈 다 어디서 나와요? 애들이 귀족이니까 다 노예들이 갖다 주는 거야. 이게 무슨 자연을 즐기는 거야. 지네가 농사 한 번 안 지어보고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노비들이 갖다 주는 집안의 재산으로 펑펑 먹고 살면서 현실 문제는 더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진 자로서의 지배층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봐. 이런 일종의 허무주의, 염세주의, 노장, 무의자연, 청담사상을 즐길 수 있는 거는 중림칠연도 그렇고 다 뭐예요? 문벌귀족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문화는 귀족들 중심의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문화였습니다. 이 당시 문화의 특징은 귀족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앞으로 이제 뭐 중국 문화에서 귀족적 문화냐, 서민적 문화냐라는 구분이 나오거든요. 보통 여러분 귀족들은 뭘 즐기냐면은 귀족들은 일반 서민들이 자기를 따라하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즐길 수 없는 거를 찾게 돼요. 그게 바로 시입니다. 시는 되게 어렵잖아. 이 운문, 시를 중심으로 하는 게 귀족 문화야. 서민들은 내용이 훅훅 머리에 들어와야지. 재밌어야지. 서민들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시가 아니라 사예요. 사가 뭐냐면 산문이야. 소설 같은 거. 그래서 이 시를 중심으로 하는 운문은 귀족적인 문화, 사를 중심으로 하는 산문은 서민적인 문화인데 이 귀족적인 문화는 당나라, 이 위진남북조 문벌귀족이,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앙의 관직과 특권을 독점하여 새로운 지배층으로 떠오른 문벌귀족, 지방의 호족들이 구품중정제를 통해 중앙 관직과 특권을
독점하면서 새로운 지배층인 문벌귀족이 되죠. 이 문벌귀족이 등장한 위진남북조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 모두 문벌귀족이 지배층이야. 이때까지는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전하다가 송나라 때부터 그리고 뭐 원나라, 명나라 나중에 나옵니다. 청나라 이때 가면은 서민적인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이 위진남북조 특히 남조는 귀족적인 문화, 시, 운문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적인 문화고 이때 시도 그냥 짓지 않아요. 사륙변려체라 그래서 음률과 운율을 맞춰.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꿉니다. 이거 엄청 어려워요. 한자를 가지고 그런 걸 딱딱딱 좌우대칭하는 거 사륙변려체. 이때 이런 귀족적인 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쓴 귀거래사예요. 귀거래사. 이거 보시면 내용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여기 귀거래사. 돌아가련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세상과 나는 서로 잊고 말지니 다시 한번 관리가 되어 거기 무슨 기쁜 게 있냐? 이 뭐야?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 귀거래사예요. 여러분들 현실 관심 끊자 이겁니다. 도연명의 귀거래사. 딱 그 시대를 보여주는 이런 노장, 청담, 현실 도피적인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림. 그때도 그림도 즐기죠. 고개지의 여사잠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것도 뒤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궁중 여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개지의 여사잠도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대표적인 귀족적인 문화를 나타내주는 유물이고 이걸 나중에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 아까 쌤이 그 당나라도 굉장히 귀족적이라고 했었죠. 당나라에도 시인이 나와. 두보랑 이백. 얘들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도연명, 고개지는 위진남북조, 두보, 이백은 당나라입니다. 헷갈리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불교. 여러분, 아까 쌤이 유목민족들이 굳이 유교를 탄압하진 않는다. 존중했다라고 그랬죠. 다만 엄청 또 좋아하진 않았어. 왜냐면 유교는 근본적으로 이 중국인들이 만든 사상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화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는 거야. 화이사상. 근데 지금 얘들이 오랑캐잖아. 북조가. 자기들 보고 오랑캐라고 하는 한족이 천하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오랑캐라고 하는 이 유교의 화이사상에 선뜻 마음이 가지 않는 거야. 근데 불교는 다릅니다. 불교는 중국이 만든 사상이 아니죠. 전통 사상이 아니에요. 불교 언제 어디서 들어왔죠? 네. 후한 초에 비단길을 통해 비단길은 전한 무제 장건이 개척했죠. 그 비단길을 통해서 전래된 거야. 어디로부터? 그렇지. 인도. From 인도. 당시 인도의 왕조는 쿠시잔 왕조였어요. 쿠시잔 왕조. 여기서 들어온 외래 종교야.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더 친근한 거죠. 같은 외부의 입장이니까 외래 종교인 불교에 또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또 불교가 이 유목민족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당시 이 비단길을 통해 후한 초에 들어온 불교는 당시 이제 그 불교가 종교가 두 개였어요. 대승불교랑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일반 중생들의 구원을 추구하는 거고 부처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말씀이 부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 대중들을 우리가 이 민중들을 깨우쳐야 한다라는 게 대승불교고 소승불교는 부처를 신으로 보지 않아요. 부처는 그냥 먼저 깨달은 자. 개인의 해탈을 중시한 게 소승불교인데 우리 동북아시아 지방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일본에 들어온 건 바로 이 대승불교야.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원효 이상 이런 애들이 막 민중들을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승불교는 여러분들 어떤 이념을 갖고 있냐? 왕즉불 사상이라는 게 있어. 왕이 즉 부처다. 즉 왕과 누구를 부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목민족들이 보기엔 너무 좋지 않나요? 자기들을 오랑캐라고 말하는 유교랑 다르게 오랑캐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외래 종교이면서도 왕즉불을 통해서 왕의 권위까지 올려줄 수 있어. 그래서 황실이 엄청나게 후원해요. 이 북조 황실은 불교를 대규모로 후원합니다. 얼마나 후원하냐면
아예 산을 통째로 깎아서 벽을 판 다음에 거기에 동굴을 뚫어가지고 사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조 시대에는 황실의 대규모 후원을 통해 대형 석굴 사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엄청 중요하고 석굴의 이름은 윈강 롱먼 석굴이에요. 윈강 롱먼. 여기 나오죠? 윈강 롱먼 석굴. 황실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윈강 롱먼 석굴입니다. 이런 것들 사진 나옵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면 황제 얼굴이야. 황제 얼굴을 본따 가지고 이렇게 산을 통째로 깎아가지고 만든 석굴 사원이에요. 여기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뭐 청담사상, 중림치견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북조의 불교는 다분히 황실 주도 이루어진 왕실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국가 중심의 불교였다면 남조의 불교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화려한 뭐 그런 개인적인 불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봐봐. 지금 불교가 들어온 지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후한 초에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불교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불교는 어디 종교라고요? 인도 종교라고. 그러면 불교를 이해할 거면 어떻게 하죠? 최소한 경전은 읽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있어? 없어? 없어. 왜? 인도말로 돼 있잖아. 한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북위에서 인도의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고 싶으니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승려의 학자 중에 구마라습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중국인이 아니고 인도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새벽 1시 20분에 강의를 찍고 있어서 너무 피곤해서 말하다가 잘 것 같아서 초콜릿을 좀 먹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쿠차국의 승려였어. 그래서 이제 그 북위에서 구마라스 좀 우리한테 보내달라. 불경 번역하고 싶다. 했는데 거절했어요. 구마라스는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그래서 쳐들어갔어. 그래서 쿠차국을 멸망시키고 구마라스를 잡아와요. 그리고 이 구마라습을 통해서 불경이 번역돼. 그래서 구마라습 불경 번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구마라습을 통해서 인도의 경전이 한자로 번역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읽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욕망이 샘솟냐? 번역된 걸 읽기보다는 불교의 원류인 인도로 직접 가서 불교를 연구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나온 게 법편이라는 사람이야. 이 법편은 번역된 걸 읽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인도로 가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뭐랑 또 비교해야 되냐면은 당나라 때부터 구법승이 등장을 하거든요. 구한다. 불법을 구하는 승려라 그래서 이 구법승들이 본격적으로 인도로 막 순례를 떠나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서유기의 주인공 삼장법사의 모델이 되는 한장이라는 승려가 있고 의정이라는 승려가 있어. 얘들 다 인도로 가서 불경을 연구하고 번역했던 사람들이야. 인도로 간 건 똑같아요. 근데 법편은 위진남북조, 현장 의정은 당나라 때 사람이라는 거. 이렇게 헷갈리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도교도 굉장히 큰 변화를 맞이하게 돼요. 도교는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도교 한번 정리해 볼까? 좀 시간이 오래됐지만 이거 좀 해야 돼요. 도가 자, 정리를 좀 해봅시다. 도가가 등장하게 된 건 언제죠, 여러분들? 그쵸. 춘추 전국 시대였습니다. 노자와 장자에 의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노장사상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무위자연을 추구했죠. 자, 그러다가 한나라, 정확히 말하면 후한 때죠. 나라가 어지러웠던 후한 때 이 도가 사상이 뭐랑 짬뽕이 돼버려? 세기말 참이설, 일종의 예언 사상인 참이설과 짬뽕이 돼서 태평도라고 하는 이념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 태평도가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농민 반란이 황건적의 날. 태평도뿐만 아니라 또 뭐도 나왔죠? 쌀 5개만 가져오면 너도 우리 형제 오두미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세요. 이 한나라 때까지만 해도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도가야. 도교가 아니야. 그 말은 아직 종교화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일종의 도가 사상이었지. 도교. 종교화되지는 못해서 그만큼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건데, 이 도가가 위진남북조 시대 들어와서는 기존의 이 도가가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사상들 있죠. 뭐 태평도, 오두미도, 그리고 각종 민간 신앙. 이런 거랑 섞이면서 도가가 도교로 발전하게 돼. 일종의 종교화가 이루어진 거야. 이러한 종교화, 도가를 기존에 나왔던 사상들과 다 믹스를 시켜서 정식 종교로 체계화한 사람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구겸지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번에 15개정 교육과정 때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요. 이 구겸지가 체계화했다. 라는 거야. 나중에 배우겠지만 당나라 때 가면은 아예 종교적인 사원도 만듭니다. 도관을 건설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도관은 여러분들 국가 종교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 후원을 받는 불교랑 되게 많이 서로 갈등을 벌입니다. 서로 이제 본인이 국가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당나라 때 가면 도교가 더 뜹니다. 왜냐면은 이 도가의 첫 시조 같은 존재가 이 노자상자잖아. 이 도가 이 사상가들이 노자의 본명이 이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를 이씨가 세워. 당나라의 황제는 우리 노자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당나라 황제는 우리 신성한 도가의 피를 타고 났다. 이러고 막 황실의 기분을 맞춰줘. 그래 황실에서 엄청 후원을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불교는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유기 봐봐. 철저하게 불교적 관점에서 쓰여진 거야. 그거 보면 어때요? 손오공이 도가적 사상이 반영돼 있는 그 하늘로 올라가서 도가의 최고신 옥황상제마저도 막 창피를 주고 막 온 그 천상을 깽판 치는데 아무도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근데 결국 그 손오공을 제압하는 게 누구예요? 석가모니잖아. 부처님 손바닥. 그리고 결국에 스님인 현장과 함께 인도로 서역으로 불경을 구하러 떠나잖아. 근데 그 서역이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도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 도교적인 사상을 가진 도사들. 다 나쁜 놈들이야. 보시면.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재밌습니다. 아무튼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는 드디어 도가가 도교로 종교화되었다. 기존에 존재했던 이런 것들과 짬뽕이 되면서 이 도가의 종교화를 이끈 게 바로 누구라고? 구겸지. 자, 이런 내용들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위진남북조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북위 위진남북조의 사회경제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